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뒤늦게 친정엄마와 함께 살고 있는 40대 여성이에요. 이 나이에 친정엄마랑 같이 사는 게 이상할 수도 있지만 제게는 평생 바라던 꿈 같은 일이었어요. 엄마와 저는 30년 가까이 생사도 모른 채 떨어져 살아야 했거든요. 저희 아빠는 여자 관계가 복잡했어요. 신혼 초부터 두 집 살림을 했는데 그 사실을 엄마한테 들키자 시치미를 떼며 오히려 엄마를 의부증 환자로 몰아세웠어요. 죽은 내 친구 와이프일 뿐이라고. 불쌍해서 위로해주느라 몇 번 찾아갔던 것 뿐이라니까. 정 못 믿겠으면 전화해서 물어봐. 당신 이러는 거 정신병이야. 괜한 사람 잡지 말고 병원이나 가봐. 하지만 아빠 말은 다 거짓말이었어요. 얼마 뒤 아빠의 내연녀가 엄마한테 찾아와서 아빠와의 관계를 털어놓곤 이혼해달라고 부탁을 했거든요. 불행인지 다행인지 친할머니가 나서서 여자를 떼어내긴 했지만 그 일로 엄마는 이혼을 결심했어요. 하지만 하필 그때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고 결국 저 때문에 이혼 결심을 포기하고 말았죠. 아빠는 앞으로는 절대로 딴 여자한테 한눈 팔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엄마가 임신한 상황에도 몰래 외도를 이어갔어요. 차라리 그때 이혼을 했더라면 엄마도 저도 떨어져서 살지 않아도 됐을 텐데 모질지 못한 탓에 상처만 남게 된 거예요. 제가 태어난 후로도 아빠의 외도는 끊이지 않았고 엄마는 끊임없이 아빠를 의심했어요. 제 기억 속 엄마는 아빠가 퇴근하고 돌아오면 겉옷에 코를 대고 냄새부터 맡곤 했어요. 혹시라도 여자 화장품 냄새가 나지 않나 확인하기 위해서였죠. 박스 테이프를 둘둘 말아서 아빠 옷에 붙은 여자 머리카락을 찾기도 했고요. 그럴 때마다 아빠는 화를 냈어요. 뭐 하는 짓이야? 제발 작작 좀 해. 사람이 숨막혀서 살 수가 없잖아. 내가 오죽하면 이러겠어? 나도 정말 이러기 싫어. 근데 어떻게 의심스러운 걸. 당신이 그동안 한 짓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믿냐고. 날 이렇게 만든 건 당신이야. 나도 이러는 내가 싫어. 결국 엄마는 정신과 상담까지 받게 됐어요. 모든 게 아빠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지만 아빠를 비롯해 친할머니와 고모는 전부 엄마 탓을 했어요. 다 애미 네가 자초한 일이다. 세상 남자들 중에 바람 한 번 안 피는 남자가 어디 있다니. 지나가는 바람이다 생각하고 그냥 넘기면 그만인걸. 네가 후벼 파니까 너도 힘들고 애비도 너한테 정 떨어지는 거 아니겠냐고. 따지고 보면 이게 다 니네 친정부모가 널 오냐오냐 하고 키운 탓이다. 누굴 탓하겠냐? 다 네 팔짱걸. 뻔뻔한 남편에 자기 자식 허물도 모두 며느리 탓으로 돌리는 시어머니까지 모두가 엄마의 적이었어요. 그러는 사이 엄마의 의부증은 점점 심해졌고 하루가 멀다 하고 부부싸움이 이어졌어요. 그럴 때마다 친가 식구들 외가 식구들이 달려와 뜯어 말렸고 피말리는 싸움을 이어가던 어느 날 부모님은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어요. 제가 3학년 때였는데 학교에서 돌아와 보니 엄마가 집에 없더라고요. 대신 친할머니가 안방에 널브러진 옷가지를 정리하고 계셨어요. 제가 엄마는 어디 갔냐고 묻자 네 엄마는 남자랑 눈 맞아서 자식이랑 남편도 버리고 집을 나갔다고 했어요. 솔직히 그 말이 믿기지 않았어요. 아무리 제가 어리긴 했지만 그동안 제가 봐온 우리 엄마는 그럴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할머니 말이 다 틀린 건 아니었어요. 엄마가 나를 버리고 떠났다는 건 사실이니까요. 엄마가 집을 나가고 며칠 뒤 아빠는 젊은 여자를 집에 데려왔어요. 앞으로는 이 사람이 내 엄마야. 그러니까 말 잘 들어야 돼. 자기도 우리 지영이랑 인사해. 안녕? 아빠 닮아서 예쁘게 생겼구나? 우리 앞으로 잘 지내보자. 나 아빠 안 닮았어요. 우리 엄마 닮았어요. 어머? 쥐똥만한 게 아주 맹랑하네? 뭐 누굴 닮았든 상관없어. 나랑 같이 사는 동안은 서로 얼굴 붉힌 일은 만들지 않으면 되니까. 자기야, 안방이 어디야? 나 피곤해서 좀 쉬어야겠어. 여자는 저희 집에 온 그날부터 엄마가 쓰던 침대에서 잠을 자고 엄마가 쓰던 화장대와 옷장을 사용했어요. 저희 외갓집이 잘 살아서 엄마가 쓰던 물건들은 전부 고급 제품들이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여자는 저희 엄마 물건을 버리지 않고 그대로 사용했죠.
옷장에 남아있던 엄마 옷이랑 백도 그대로 쓸 정도였어요. 하지만 1년도 안 돼서 그 여자 역시 집을 나갔어요. 아빠한테 딴 여자가 생겼거든요. 김치를 가져다 주러 집에 찾아온 할머니와 고모는 신발장과 옷장을 열어보곤 혀를 차며 그러더군요. 어머, 인연이 돈 되는 건 죄다 들고 나갔네? 예전 올케 언니가 들고 다니던 백이랑 구두 전부 비싼 건데? 귀신같이 알고 가져간 거 봐. 뭐야, 모피코트도 가져간 거야? 내가 찜해둔 건데. 이년아, 지금 그게 대수냐? 네 오빠 혼자 딸년 데리고 살게 됐는데 집에 여자가 있어야 밥은 제대로 먹고 다닐 거 아니야. 그러게 멀쩡한 마누라까지 내쫓았으면 살림살 여자를 데려왔어야지. 어디서 그런 술집년을 데려와선 이 난리야. 일할 거 그냥 지영이 애미랑 살게 둘 걸 그랬다. 그래도 걔가 심성도 착하고 친정에 돈도 많았잖니. 네 오빠 이만큼 살게 된 것도 따지고 보면 다 처가덕인데 그 좋은 자리는 깨고 이 지랄로 살 건 또 뭐라니. 지쳐 비위 좀 맞추고 살았으면 여직 처가덕도 보고 좀 좋아. 바람을 필 거면 눈치 못 채게 뒤에서 피우고 끝낼 일이지. 에휴, 지질이 복도 없는 놈. 엄마, 모르는 소리 하지 마. 오빠가 복이 없긴 왜 없어? 이혼하면서 처가에서 돈도 꽤 뜯어냈다던데. 올케 언니가 정신과 다닌 거 트집 잡아서 지영이 양육권 뺏고 양육비 차원에서 수천받았다고 나한테 자랑하더라. 솔직히 바람 피워서 마누라 의부증 만든 주제에 돈 받고 이혼하는 게 말이 돼? 나 같으면 가만 안 두지. 희년아, 지영이 들어 말 조심해. 아빠 때문에 인생을 망친 엄마는 그 후로 연락도 없었어요. 아니, 연락을 했는데 중간에서 누가 차단을 했는지도 모르겠네요. 젊은 여자가 집을 나간 이후 할머니가 저희 집에 들어와 함께 사셨거든요. 할머니는 제가 6학년이 되던 해 암으로 세상을 떠나셨고 이후로는 아빠와 저 둘이 살았어요. 엄마랑 살 때는 그렇게 바람을 피워댔던 아빠는 시간이 지나면서 전보다는 덜했는데 고모 말로는 돈이 떨어지니 여자들이 들러붙지 않아서 그런 거라고 하더군요. 처가 덕에 돈 걱정 없이 살던 아빠는 이혼하고부터는 하던 일도 잘 안 되고 아쉬울 때 돈 대줄 사람도 없어서 자금난에 시달려야 했어요. 그러다 사기까지 당하고 홧김에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가 차가 전복되는 사고를 당해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동안 우리 가정을 파탄낸 아빠를 미워했던 저였지만 막상 홀로 남게 되니 아빠의 빈자리가 새삼 크게 느껴지더군요. 당장 내일부터 어떻게 살아야 하나 막막했거든요. 그래서 집 나간 뒤 단 한 번도 저를 찾지 않았던 엄마를 찾아 나섰어요. 기억을 더듬어가며 외가를 찾아갔는데 이미 수년 전에 집을 팔고 온 가족이 캐나다로 이민을 떠났더라고요. 그 소식에 신랄 같은 희망마저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어요. 그때 제게 손을 내밀어준 건 다름 아닌 고모였어요. 할머니가 돌아가신 이후 연락조차 뜸했던 고모지만 그래도 유일한 핏줄이라고 저를 맡아 키워주겠다고 하더군요. 상황이 이렇게 된 걸 어쩌겠어. 너한테 아빠가 있니 엄마가 있니? 피부치라고 나뿐인데 나라도 널 걷어줘야지. 나야 그렇다 쳐도 네 고모부한테는 고마워해야 한다. 자기 자식도 버리는 세상에 한 다리 건너 초조카를 키워주는 사람이 어디 흔하니? 그러니까 이 고모 체면을 생각해서라도 말 잘 들어야 해. 넌 그저 앞으로 집안 돌아가는 일은 고모부한테 맡기고 따르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야. 알아듣겠지? 그때까지만 해도 그게 정확히 뭘 뜻하는지 몰랐어요. 장례가 끝나고 며칠이 지나서야 고모 말의 본뜻을 알게 되었죠. 장례식을 마친 그 주 주말 아침부터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렸어요. 찾아올 사람도 없는데 누군가 했더니 고모네 식구더라고요. 다짜고짜 대문 안으로 이삿짐을 든 인부들이 들이닥쳤고 순식간에 안방과 거실에 짐을 풀었어요. 할머니가 쓰시던 방은 순식간에 사촌 동생들 방으로 변해버렸고요. 너도 알다시피 우리 집에 너까지 데려다 살기는 좁잖니. 오빠도 가고 큰 집에 너만 털렁 남아있는데 따로 직구할 필요 있니? 우리가 들어와 살면 되지. 집에는 자고로 사람이 북적거려야 사는 맛도 나는 법이야. 그러고 서 있지 말고 너도 짐 좀 날라. 확실히 2층 단독주택이라 넓긴 넓다. 우리 살림 다 넣어도 널널하겠는데? 고모는 마치 평수 넓혀 이사하는 사람처럼 신이 난 듯 보였어요.
초등학생 사촌동생들도 신이 나서 온 집안을 헤집고 뛰어다녔고요. 그 상황이 못마땅한 건 저뿐이었어요. 하지만 싫다는 말은 할 수 없었어요. 고모가 저를 맡아주지 않으면 저는 시설에 들어가 살아야 했으니까요. 그래도 우리 집에서 살 수 있는 걸 다행이라 여겨야 할 상황이었죠. 고모랑 고모부는 이사를 마치자 바로 아빠 통장이랑 가게부터 챙겼어요. 그런데 고모 내외의 기대와 달리 집 외에는 건질 게 없었어요. 아빠가 하시던 가게도 거의 폐업 수준이었고 사기까지 당해서 오히려 은행 빚까지 있었거든요. 가게를 정리하고 은행 빚을 갚고 나니 수중에 남은 돈은 한 푼도 없었어요. 한미천 잡을 걸로 기대하고 선뜻 저를 맡기로 했던 고모와 고모부는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세상에, 당신 오빠 뭐라고 산 거야? 빚잔치 하고 나니까 개털이잖아. 괜히 애만 또 하는 거 아니냐고. 그래도 이 집이라도 건진 게 어디야. 당장 전세금 올려줄 돈도 없었는데. 그리고 애초에 지영이 데리고 살자고 한 건 내가 아니라 당신이잖아. 그러니까 내 탓할 생각 마. 그날 고모랑 고모부는 안방에서 한참 말다툼을 했어요. 그리곤 단장 다음 날부터 저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변해버렸어요. 툭하면 제 앞에서 돈돈거리면서 눈치를 줬고 공과금 영수증이 나올 때마다 마치 저 때문에 큰돈이 나가는 것처럼 눈치를 줬어요. 이거야 원, 고작 입이 하나 더 늘었는데 생활비가 곱절은 더 나가네. 쌀은 또 왜 이리 금방 떨어져? 아, 사방이 돈 나갈 일 뿐이네. 밥 한 숟갈 편히 입에 들어가는 날이 없을 정도로 눈치 보이는 나날이 이어졌어요. 또래들은 학교 성적 걱정을 할 때 저는 하루빨리 졸업해서 내 손으로 돈 벌어야겠다는 생각이 간절했어요. 그래서 인문계 고등학교를 포기하고 실업계 고등학교에 입학했어요. 졸업 전에 취업 실습을 하러 회사에 나가 첫 실습 수당을 받았을 때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세요? 친구들은 그 돈으로 휴대폰을 살까 옷을 살까 고민할 때 저는 이 돈을 고모한테 갖다 주면 앞으로 밥은 눈치 안 보고 먹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하도 눈칫밥을 먹고 자란 탓이었죠. 그런데 제 월급을 받은 고모는 실망하는 표정이 역력했어요. 애게 고작 이거야? 혹시 너 쓸 돈 미리 빼놓고 내놓는 거니? 그런 거라면 실망이다. 고모, 그게 다예요. 실습생들은 원래 월급이 그 정도밖에 안 돼요. 회사에선 오히려 일 가르쳐주는데 월급까지 받아간다고 그러는걸요. 대신 졸업하고 제대로 취직하면 그땐 더 많이 드릴게요. 번 돈을 온전히 털어주고도 눈치를 보는 건 매일반이었어요. 눈칫밥에서 벗어난 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직을 해서 본격적으로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였어요. 하지만 사람 욕심이 끝이 없다고 고모는 제 월급의 70%를 받아가면서도 늘 부족하다고 타박을 하기 일쑤였어요. 상미랑 상훈이 학원비도 내야 하는데 들어오는 돈은 없고 내가 아주 그놈의 돈 때문에 허리가 휜다. 그래서 말인데 지영아, 너 돈 좀 있니? 월급 받은 지 얼마 안 됐잖아. 애들 학원비가 모자라서 그래. 고모, 제 사정 아시잖아요. 월급 받아서 고모한테 거의 다 드리고 제 차비랑 식비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어머, 너 말 이상하게 한다? 쥐꼬리만한 돈 떼어주고선 어디 거의 다 줬다니? 누가 들으면 내가 너 앵벌이 시키는 줄 알겠다? 막말로 오갈 데 없는 너 지금까지 키워준 게 누구니? 나 아니었으면 너 고아원에서 살 뻔했던 거 기억 안 나? 사람들이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가 다르다더니 예전에 네가 뭐라고 했니? 취직하면 돈 많이 준다더니 이게 많은 거니? 지나가던 개가 웃겠다 얘.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동안 너한테 돈 들어갈 때마다 내가 네 고모부한테 얼마나 눈치가 보이는지 아니? 그런데 뭐가 어째? 네가 돈 좀 번다고 유세를 떨고 싶은 모양인데 너 그러는 거 아니다. 사람이 도움을 받았으면 은혜를 갚을 줄도 알아야 되는 거야. 고모는 매번 서운하다고 소리쳤지만 덧셈 뺄셈을 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고모의 이런 주장이 틀렸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고모가 저를 키우는 데 들어간 돈보다 제가 고모한테 가져다 드리는 돈이 솔직히 더 많았으니까요. 그래도 그때는 날 키워준 분이니 서운함보다는 고마운 마음을 갖는 게 도리라고 생각하며 참았어요. 그런데 남편과 연애를 시작하면서 참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란 걸 깨닫게 되었죠.
남편과 저는 회사 근처 식당에서 처음 만났어요. 아무리 회사 근처에 식당이 많다고는 해도 직장인들의 지갑 사정에 맞는 곳은 한정적이라서 식당에서 자주 마주치는 경우가 덜어 있는데 제 남편도 그런 경우였죠. 자주 마주치다 보니 처음엔 눈인사를 나누기 시작했고 그러다 서로 대신 식당 줄을 서주는 사이까지 되었어요. 매일 점심시간에 남편과 만나 대화를 나누는 건 유일한 낙이 되어버렸죠. 그렇게 사심을 감춘 만남을 몇 달간 지속하다가 우리는 사귀게 되었어요. 물론 같이 밥을 먹는 동료들한테도 그 사실을 숨긴 채 말이에요. 남편은 격리과 직원인 저보다 오히려 금전관리에 능했어요. 어릴 때부터 모아둔 명절 용돈에 중고등학생 때 몰래 아르바이트를 해서 번 돈을 종잣돈 삼아 주식 투자를 했을 만큼 그쪽으로 관심과 재주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과 사귀다 보니 저 역시도 그쪽에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고 퇴근 후 남는 시간을 활용해 투잡을 뛰며 종잣돈 만들기에 나섰어요. 내 미래를 위해 무언가를 해야겠다고 나선 건 처음이라서 몸은 고단해도 마음은 늘 들떠 있었어요. 한 달 죽어라 이래도 대부분의 월급이 고모 손으로 고스란히 들어갈 뿐 내 손에 남는 게 없어 허탈했는데 투잡을 하고부터는 희망이 생겼거든요. 거기다 미래를 함께하고 싶은 사람까지 곁에 있으니 더 바랄 게 없었죠. 나도 드디어 내 가정을 꾸릴 수 있다는 꿈에 부풀어 하루하루를 보내던 어느 날 남편이 불쑥 제가 사는 집이 누구 소유냐고 물었어요.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야. 결혼을 하려면 서로에 대해 제대로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묻는 거야. 솔직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고. 이해가 안 간다니 뭐가? 그렇잖아. 아무리 자기를 키워준 게 고마워서 그런다지만 월급 대부분을 고모한테 드리면 자기는 무슨 돈으로 결혼을 할 생각인 거야? 내가 듣기론 자기 아버님 돌아가시고 고모님 식구들이 자기네 집으로 들어왔다고 했는데 그럼 집세는 받고 있는 거야? 아니지? 그런데 거기다 그 많은 생활비까지 낸다니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 그건 고모가 날 키워주셨으니까. 키워주셨다고? 자기야, 내가 보기엔 자기를 키워준 게 아니라 자기를 이용해 먹은 것 같아. 자기 집에 점령군처럼 밀고 들어와서 집세 한 푼 안 내고 당신 부려서 집안일도 하고 거기다 매달 돈까지 받는데 누가 누구를 키워줬다는 건지 도통 이해가 안 가네. 자기가 말하기 힘들면 내가 대신 고모님한테 얘기할게. 인정 따지고 참아주다가는 자기만 호구되는 거라고. 사실 그동안 알면서도 묻어두고 있던 사실이라서 남편 말에 반박할 수가 없었어요. 저도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당하고 있다는 걸 모르겠어요. 또다시 세상에 혼자 버려지는 게 두려워서 눈 감고 귀를 닫았을 뿐이죠. 그런데 이제는 제 곁에 든든한 남편이 있으니 저도 조금은 용기를 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결혼을 앞두고 남편과 함께 고모와 고모부 앞에서 그간 피해왔던 얘기를 꺼냈어요. 저 성우 씨랑 결혼하려고요. 그래서 말인데요. 이 집 팔까 해요. 결혼자금으로 쓰려고요. 뭐? 집을 팔아서 결혼자금으로 쓰겠다고? 그럼 우리는? 이날일 때까지 너 키워준 우리는? 길바닥에 나 앉으란 소리냐? 어머머 세상에. 이래서 옛말에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고 그러는가 보다. 내가 이렇게 조카한테 뒤통수를 맞을 줄 누가 알았겠니? 난 이 집에서 못 나가. 내가 왜 나가? 여긴 우리 오빠 집이고 난 오빠를 대신해서 이날일 때까지 널 키웠는데 이게 어떻게 네 집만 되니? 날 내쫓고 싶으면 그동안 키워준 값 주고 내쫓아. 그전엔 어림도 없어. 죽어도 못 나간다고 길길이 뛰는 고모와 고모부한테 남편이 나섰어요. 그러시죠. 키워준 값 받으셔야죠. 한 푼도 빠짐없이 드릴게요. 그 대신 두 분께서도 주셔야겠습니다. 그동안 이 집에 사시면서 월세는 한 번도 안 내셨더라고요. 거기다 매달 이 사람한테 월급의 70%에 달하는 돈까지 받으셨고요. 그뿐인가요? 목돈 필요할 때마다 따로 더 가져가셨고요. 그거 다 계산해서 그동안 누가 더 챙겼는지 따져보자고요. 두 분 다 동의하시는 거죠? 그러자 고모랑 고모부는 꿀먹은 벙어리처럼 입을 다물었어요. 결국 결혼식을 앞두고 고모네 가족은 저희 집에서 나갔어요. 그동안 제 월급에서 떼어들인 돈은 저를 키워준 보답의 뜻으로 드렸고요. 남편은 그 돈도 끝까지 받아야 한다고 했지만
그래도 제가 혼자가 됐을 때 저를 데리고 살아준 거에 대한 고마움은 그렇게라도 전하고 싶었어요. 집을 팔고 그 돈으로 결혼 자금에 보탤까 하다가 그 동네에 재개발 소식이 있어서 좀 더 묵혀두기로 했어요. 전세나 월세를 놓으려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서운한지 그러더군요. 새 놔봐야 얼마나 받는다고 그래. 그러지 말고 우리가 들어가 살면 어때? 어차피 우리 살 집도 구해야 하잖아. 우리 둘이 살기엔 집이 좀 크잖아. 게다가 자기랑 내가 모은 결혼 자금도 있으니까 새 놨다가 재개발 진행되면 그때 처분하면 되고. 그때는 별 생각 없이 그렇게 정한 건데 지나고 보니 그러길 잘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만약 그때 우리 집에서 신혼을 시작했다면 남편 좋은 일만 할 뻔했거든요. 결혼 후에도 남편은 톡하면 친정집 명의를 공동명의로 바꾸자고 요구했어요. 시어머니는 한술 더 떠서 전세 사는 아주버님 내외가 거기에 들어가 살면 안 되겠냐고 하더군요. 아가, 그깟 보증금 받아봐야 은행 이자도 얼마 안 나온다. 그럴 거 큰애네 들어가 살라고 하면 형제간의 우애도 돈독해지고 너도 인심 얻는 거 아니겠니? 재개발 들어가면 그땐 군말 없이 피워줄 테니 너도 편하고 안 그러니? 그래 여보, 우리 그렇게 하자. 애도 셋씩이나 있는데 매번 전셋집 전전하는 형 보는 것도 불쌍하잖아. 자기는 그렇게 생각 안 해? 피가 섞인 고모도 십수년간 제 등에 빨대를 꽂고 살았는데 하물며 피 한 방울 안 섞인 시댁 식구들이 안 그러란 보장이 있나요? 그래서 매번 핑계를 대며 거절했더니 그 일로 시댁에선 미운 털이 박혔어요. 명절 때 찾아뵈어도 저한테는 냉랭한 시댁 식구 때문에 늘 가시방석에 앉은 기분이었죠. 문제는 제 남편이 그들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랜 시간 연애를 했기에 남편에 대해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결혼하고 보니 몰랐던 모습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남한테는 그렇게 계산적이고 손해보기 싫어하는 사람이 자기네 식구들이랑 엮인 일에는 세상 너그러울 수가 없었어요. 한 입을 덮고 사는 저보다 가끔 만나 안부를 나누는 자기 가족이 더 애틋하고 소중한 사람이더라고요. 무엇보다 남편한테 서운했던 건 아이를 갖지 않으려는 태도였어요. 저는 일찍 부모님과 이별을 하고 살아서 온전한 가정을 꾸리고 싶어 했는데 남편 생각은 달랐어요. 애 낳으면 그 순간부터 우리 인생은 사라지는 거야. 형네만 봐도 그래. 형편도 안 되면서 애는 줄줄이 낳아선. 결혼한 지 15년도 넘었는데 아직도 전셋집 생활을 못 면하고 있잖아. 그뿐인 줄 알아? 형수님은 시집 올 때 해온 정장을 아직도 입고 있어. 애들 키우느라 자신한테는 돈 쓸 여유조차 안 되니까 그런 거라고. 그런데도 자기는 애를 낳고 싶어? 그깟 옷 좀 못 사 입으면 어때? 난 평생 옷 못 사 입어도 좋으니까 애는 꼭 낳고 싶어. 돈 때문이라면 내가 더 열심히 벌게. 많이 낳자는 것도 아니야. 하나만 낳아서 이쁘게 키우고 살자. 자기도 애들 좋아하잖아. 조카들도 그렇게 예뻐하는 사람이 자기 자식 낳으면 얼마나 예쁘겠어. 그러니까 여보, 우리도 애 갖자. 아씨, 몰라. 생기면 낳겠지만 일부러 가질 생각은 없으니까 그런 줄 알아.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남편이 한 발짝 물러선 줄 알았어요. 자기도 내심 아이를 갖고 싶어 했던 게 아닌가 내 맘대로 이해했던 거죠. 그런데 결혼하고 3년이 지나고 7년이 넘도록 아기는 생기지 않았어요. 시댁에서는 제 몸에 이상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냐고 타박을 하셔서 병원도 여러 곳 찾아갔지만 제 몸에는 이상이 없었어요. 여보, 나랑 병원에 좀 가보자. 나한테는 이상이 없다는데 아이가 안 생기는 게 이상하잖아. 딱 한 번만 가보자. 응? 이러지 않기로 했잖아. 생기면 낳는 거지만 일부러 병원까지 찾아다니면서 애 가질 생각은 없어. 그냥 당신이 포기해. 당신 정말 이럴 거야? 시댁에 갈 때마다 어머님이 나붙잡고 하시는 소리 못 들었어? 내 잘못도 아닌데 왜 매번 내가 그런 소리를 들어야 하냐고. 그러니까 당신도 검사 받아. 저도 더는 아이 문제로 어머님한테 시달리기 싫어서 강제로라도 남편을 병원에 데려가기로 했어요. 그런데 상황이 그 지경이 돼서야 남편이 이실직고를 하는 거 있죠. 글쎄 정관 수술을 했다는 거예요. 나한테는 상의도 없이 혼자 독단으로 벌인 일이었죠. 몇만 원짜리 토스터기 하나를 살 때도 자기랑 상의하고 사라고 하는 사람이 정관 수술은 자기 멋대로 정했다니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왔어요.
잘못은 자기가 저질러 놓곤 그동안 시어머니한테 욕은 제가 다 들었다는 사실에 더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길로 어머님한테 전화해 당신 아들이 저지른 짓을 다 말했어요. 그러니 앞으로는 손주 문제로 내 탓하지 말고 당신 아들한테 따지라고요. 그 일로 남편과 소원해진 저는 한동안 각방을 쓰고 지냈어요. 그런데 그 무렵 생각지 못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혹시 엄마를 찾을 수 있을까 해서 유전자 등록을 해뒀는데 잃지 않은 사람이 있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일단 확실한 검사를 해봐야 친모인지 알 수 있다고 해서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초조한 마음으로 기다렸어요. 아직 확실한 상황이 아니라서 남편한테는 비밀로 하고 있었는데 검사 결과가 친모녀 관계가 확실하다고 나온 거예요. 남편한테 알리기 전에 먼저 저 혼자 엄마를 만나러 갔어요. 엄마는 저를 보자마자 숨이 넘어갈 것처럼 오열을 하시더라고요. 아빠한테 저를 뺏기고 한동안 술에 빠져 살았더니 외할아버지가 이러다 딸 먼저 황천길 보내겠다고 이민을 결정하셨다더군요. 그렇게 온 가족이 캐나다로 떠났고 그곳에 정착해 살면서도 엄마는 저를 잊을 수가 없어서 몇 번이나 한국에 들어오려고 시도했었다나 봐요. 그럴 때마다 외할아버지는 엄마를 막았고 좌절감에 빠진 엄마는 술에 의존해 살게 되었다더군요. 결국 정신병원에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며 살다가 얼마 전 외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시자 한국으로 온 거예요. 우리가 살던 집에 가봤는데 이미 온 동네가 재개발로 빈집들 뿐이더라. 널 찾을 방법이 없어서 그 집 앞에서 며칠을 서성이고 있었는데 순찰 나온 경찰이 유전자 등록을 하라고 알려줬어. 덕분에 이렇게 널 찾았구나. 엄마 때문에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어떻게든 내가 널 데리고 나왔어야 했는데 엄마가 너무 미안해. 저보다 더 모진 인생을 살아온 엄마는 모든 게 다 당신 탓이라며 무릎을 꿇은 채 제 앞에서 한참을 우셨어요. 그날 밤 저는 엄마를 모시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남편한테는 미리 전화로 상황을 알려주었지만 뜬금없이 나타난 장모의 등장에 남편은 당황하더군요. 대면대면한 사위의 태도에 엄마도 불편하기는 마찬가지였던 모양이에요. 제 남편 눈치를 보며 미안하다는 말만 연거푸 하셨거든요. 30년 만에 엄마와 함께 잠자리에 든 저는 밤이 새도록 그간 못했던 얘기를 나눴어요. 다음 날 회사에 출근하려면 잠을 자야 했지만 그런 건 문제도 안 됐어요. 회사에 몸이 아프다고 거짓말을 하고 쉴까도 했지만 엄마가 그러지 말라고 말리셔서 쉽게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으로 출근을 했어요. 엄마한테 어디 가지 말고 꼭 집에 있으라는 말을 수없이 하고 집을 나섰지만 그래도 안심이 안 되더군요. 혹시라도 엄마가 말없이 떠나버리지는 않을까? 괜한 걱정까지 들었거든요. 남편은 이런 제가 못마땅해 보였는지 언제까지 장모님이 우리 집에 계실 거냐고 묻더라고요. 30년 만에 만난 엄마야. 우리 집에 온 지 하루밖에 안 됐다고. 더군다나 한국에 있을 곳도 없는데 당신은 벌써부터 우리 엄마 내보낼 생각부터 하는 거야? 그럼 이 마당에 내가 쌍수 들고 반길 줄 알았냐? 솔직히 자식 버리고 30년이나 지나서 찾아온 사람을 내가 장모랍시고 선뜻 반겨줄 수가 있겠냐고. 지영아, 제발 이성적으로 생각하자. 까놓고 말해서 자기 힘으로 먹고 살기 힘드니까 이제 와서 너한테 빌부터 살려고 온 건지 누가 알아? 자그마치 30년이다. 너 찾으려는 마음 있었으면 진작에 10번도 더 찾아왔을 시간이라고. 그런데 안 왔었잖아. 집도 절도 없는 지금에 와서야 널 찾아온 걸 보면 뻔한 거 아니니? 암튼 난 장모고 뭐고 못 받아줘. 그러니까 당장 내 집에서 내보내. 나 분명 경고했다. 안 내보내면 그때 내가 직접 네 엄마 내쫓을 테니 알아서 해. 에이, 재개발로 돈 좀 만지나 했더니 별게 다 달라붙고 지랄이야. 너 똑똑히 들어. 이번에 집 파는 돈 한 푼이라도 네 엄마한테 줬다간 그날로 이혼이야. 알았어? 남편은 엄마가 재개발 소식을 듣고 돈 뜯으러 찾아왔다고 생각했어요. 지난 10년 가까이 지지부진하던 재개발이 하필 그 무렵 극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했거든요. 수십 년을 벌어야 겨우 만질 수 있는 돈이 한꺼번에 굴러 들어오게 되자 남편은 그 돈을 뺏기지 않으려고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었어요. 자기가 땀 흘려 번 돈도 아니면서요. 그리고 결국 남편은 넘지 말아야 할 선까지 넘고 말았죠. 아무래도 일이 손에 안 잡혀서
조퇴를 하고 집에 일찍 돌아왔는데 현관까지 쩌렁쩌렁하게 남편 목소리가 들렸어요. 나요, 당신 장모로 인정 안 해요. 까놓고 말해서 자식 새끼 버리고 집 나간 사람한테 장모는 무슨 장모. 내가 지영이랑 결혼해 살면서 딱 하나 좋았던 게 뭔 줄 알아요? 딸린 군 식구 없다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 와서 딸 자식 부양받겠다고 그쪽에 나타날 줄 누가 알았겠어? 안 그래도 재개발 시작한다는 소식 듣고 거머리 같은 지영이 고모까지 다시 연락가서 짜증나는데 내가 당신까지 신경 써야겠냐고. 암튼 다 필요 없고 내가 좋은 말 할 때 떠나요. 다 늙어서 거지꼴로 나타나선 어디서 비비려들어. 자기 몸뚱이 하나 늘 집 한 칸 없으면서 자식은 뭐하러 찾아오냐고. 제발 주제 좀 말라고요. 40 다 된 딸 자식 이혼녀 만들기 싫으면 머리카락 한 가닥 보이지 않게 꽁꽁 숨어 살란 말입니다. 내 엄마한테 살기 등등하게 지저대는 남편의 모습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구두도 벗지 않은 채 집 안으로 달려들어가 그대로 남편의 뺨을 올려붙였어요. 얼마나 힘을 줘서 때렸는지 제 손이 얼얼할 정도였죠. 이 개자식아, 네가 무슨 자격으로 내 엄마한테 그딴 소리래? 네가 아주 돈에 미쳤구나. 돈벼락 맞으니까 눈에 뵈는 것도 없지. 근데 어쩌냐? 그 돈벼락 맞은 사람은 네가 아니라 난걸? 네가 뭘 좀 모르는 모양인데 그 집 결혼 전에 내가 아빠한테 상속받은 내 재산이야. 너랑 이혼할 때도 재산 분할에 들어가지 않는 내 소유의 내 재산이라고. 아무런 지분도 없는 놈이 어디다 대고 내 엄마한테 개지랄이야. 너 그 집 사는데 돈 보탠 거 있어? 직접 벽돌 한 장이라도 쌓았니? 그 집 우리 외할아버지가 우리 엄마 결혼할 때 사준 집이야. 엄연히 따지면 우리 엄마 집이라고. 근데 네가 뭔데 내 엄마한테 이래. 니까짓 게 뭔데 이러냐고. 우리 엄마한테 몸뚱이 늘 집 한 칸 없으면 주제 파악이나 하라고 했니? 그건 우리 엄마가 들어야 할 소리가 아니라 네가 들어야 할 소리야. 나 너랑 이혼하고 갈라 설 거거든. 지영아, 내가 잘못했어. 오늘 일은 내가 잠깐 돌았었나 봐. 다시는 안 그럴게. 내가 장모님한테 정말 잘할게. 그러니까 이혼 얘기는 없었던 걸로 하자. 네가 무릎 꿇으라고 하면 꿇고 빌라면 싹싹 빌 테니까 제발 이혼만은 안 돼. 남편은 바닥에 무릎까지 꿇고 앉아 두 손을 싹싹 빌었어요. 아니, 이번 일 때문에 이러는 거 아니야. 너 그런 놈인 게 하루 이틀이니? 난 너한테 기대도 안 했어. 내가 이혼하려는 이유는 따로 있어. 네가 나 몰래 정관수술까지 하고도 내가 니네 식구들한테 애 못 낳는다고 구박당할 때 입 쳐닫고 모른 척한 네 놈한테 정 떨어져서 하는 거야. 너라면 그런 인간이랑 정 떨어져서 살 썩고 살 수 있겠니? 알아보니까 네가 한 짓은 이혼 사유로 충분하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구차하게 무릎 꿇고 빌지 말고 팽팽 돌아가는 네 계산기로 재산 분할 금액이나 계산하라고. 그렇게 저는 남편과 이혼을 했어요. 엄마는 당신 때문에 그런 거라면 다시 생각해보라고 만류하셨지만 저는 재고할 생각은 손톱만큼도 없었어요. 남편과 이혼하고 엄마와 함께 살게 된 저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새로운 삶을 살기로 했어요. 주님 밑에 건물주라고 최근에 6층짜리 근린 상가주택을 구입해서 건물주로 살게 되었거든요. 꼭대기 층에는 우리 모녀가 살고 있는 집이고 나머지 층은 새를 놓았어요. 1층 상가 중 하나에 카페를 차려서 엄마랑 함께 운영도 하고 있고요. 아직 장사가 잘 되는 편은 아니지만 가게 월세랑 인건비 안 드는 장사니까 큰 걱정은 없어요. 엄마를 만나고 좋은 일만 연이어 생긴 덕에 이런 꿈 같은 삶도 살게 됐네요. 외할아버지가 사주셨던 우리 집이 재개발되면서 벌게 된 돈과 외가에서 엄마 앞으로 보내준 할아버지 유산을 합해서 건물을 샀으니까요. 그리고 얼마 전 세입자랑 전세 계약을 하러 근처 부동산에 갔다가 우연히 전 남편을 보게 됐어요. 얼마 안 되는 보증금을 들고 전셋집을 구하러 왔더라고요. 제가 건물주가 됐다는 소식에 혹시 남는 방 있으면 자기한테 세놓으라고 하길래 태어나서 처음으로 인생 갑질 한번 해줬네요. 원룸 월세 보증금도 안 되는 돈으로 우리 집에 들어오겠다고? 이보세요 아저씨, 정신 차리세요.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아요. 이 아저씨가 아직 남의 집을 날로 먹으려는 버릇을 못 고친 모양인데 그러다 크게 다칩니다. 아참, 그쪽이 그랬지. 우리 엄마가 빈털털이라고. 근데 어쩌나? 이 집 우리 엄마 돈으로 산 건데. 그 말인즉슨 죽었다 깨나도 당신은 내 집에 새 못 들어온단 소리야. 쪽팔려서 우리 엄마 얼굴을 어떻게 보겠어? 그러니까 일찌감치 꿈 깨. 결국 남편은 반백살을 앞두고 월세방을 전전하는 신세가 되었어요.
그러게, 있을 때 잘할 것이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어리석은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오랜 시간을 돌고 돌아 다시 엄마와 살게 된 저는 인생 2회차를 사는 기분으로 열심히 살아가려 합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항상 건강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